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1월 2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질문과 의견 그리고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주말에 또 암호화폐들 비트코인 포함해서 다 이렇게 하락을 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예,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고, 오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댓글을 읽어볼게요. 일단 에릭 윤님이 이제 의견을 주신 건데요. 카카오가 본격적으로 카카오페이를 밀기 시작하는 것 같네요. 광고에서는 대놓고 현금 쓰는 걸 희화화까지 하고요. 조만간 카카오페이와 업비트 자체 코인 연결까지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전 영상에서 오영남님이 이제 또 해주셨었는데, 글을 써주셨는데, 이걸 말씀을 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같이 연관된 내용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코인 결제라는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 업비트의 자회사인 루트원에서 비트베리라는 지갑을 만들었는데요. 전문가 입장에서 앞으로 비트베리의 작용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제가 이제 뭐라고 썼냐면, 비트베리 이제 몰랐다가 저도 몰랐었어요. 몰랐는데 검색해서 영상을 봤는데 간편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업비트 자회사라고 하면 결국 카카오와 연결될 것이니 유저 확보도 문제 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제가 이제 제 핸드폰에 비트베리를 깔아서 써봤어요. 써봤는데 일단 회원 가입하는 절차가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잠깐만요, 보여드릴까요? 한번. 굉장히 그 직관적으로 좀 만들었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나의 자산 현황 아직 돈을 넣어놓진 않았고요. 이렇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기반 코인들 있고, 코인을 추가하고 싶으면 이렇게 이 더하기 표시를 누르고 코인을 추가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 전송도 송금 누른 다음에 보내기 누르면 그냥 주소록이 뜹니다. 이 주소록에서 바로 제가 상대방을 체크하고 보내주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간편하게 직관적으로 이제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좋은 점은 이제 루트원, 업비트 자회사 루트원이라고 했잖아요. 루트원에서 만든 건데 결국에 이제 카카오페이랑 연결이 되니까 그 유저 확보가 좀 더 쉬워 보인다 라고 이제 제가 댓글을 썼었습니다. 했는데 이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비트베리 관련 영상인데, 뭐 비트베리에 제가 뭐 후원받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질문을 해주셔서 같이 이제 정보 공유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영상이, 잠시만요. 영상이 안 뜨니까 이거는 일단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비트베리 관련된 영상인데 그냥 예, 지금 나왔네요. 카톡 계정만 있으면 이렇게 회원 가입을 간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전화번호로 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베리 회원간에는 또 무료고, 그러니까 90% 이상의 자산을 콜드 월렛에 이제 보관을 한대요. 예, 이건 이렇게 하고 닫고, 그리고 아까 이제 카카오페이 또 얘기해 주셨잖아요. 카카오페이는 그거 같이 닫혔네. 예. 일단 카카오페이 제가 그 광고를 봤어요. 광고를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보니까 어떤 여자가 카카오페이 이제 카페에 가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할지 현금으로 결제할지 하다가 현금 결제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옛날 사람 취급하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가게 그 점원도 이 사람 어떻게 현금 결제를 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카카오페이로 결제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광고가 끝나는데, 이제 점점 저는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보시면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비하면 굉장히 소수입니다. 소수인데 1%도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는데 이미 이제 대중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 암호화폐를 사용하게 되고
암호화폐를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리고 제가 TV에서 광고를 하나 봤어요. 빗썸 광고인데 이거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를 텐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광고가 뭐 이렇게 세련돼 보이지 않는데 제가 뭐 빗썸에 후원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광고가 TV 광고를 이렇게 하길래 네. 기대되지 않는가? 빗썸의 넥스트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네. 뭐 이럴 때 이렇게 광고가 끝나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 광고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올해 이제 야구 코리안 시즌 할 때 코리아 시리즈 할 때 보시면 이제 빗썸하고 코인원이었나요? 네,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를 했고 이렇게 이제 좀 대중들한테 계속 이미지 메이킹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빗썸에서 특히 빗썸이 이제 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얘네가 왜 하는가? 기존의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암호화폐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 기존 투자자들이 아니라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예비 고객이 되겠죠. 신규 고객들의 이제 머릿속에 이미지를 이제 심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는 이제 조만간에 신규 거래도 어느 정도 풀릴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신규 계좌 개설이 됐을 때 그때 어떻게 보면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빗썸이 지금부터 계속 이제 TV 광고라든가 아니면 프로야구의 그 광고를 이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에릭님이 이제 내용 써주신 것도 다 이제 다 연결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중들이 지금은 뭐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을 약간 뭐 코인충 취급하지만 이게 이제 머지않아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참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는 때가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사비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뭐냐면 최근 하드포크 후 BCH의 ABC 진영이 BCH 지위를 받게 되면서 떨어져 나간 BSV 금액만큼 현재 BCH 차트에서 왜곡이 생긴 것 같습니다. BCH, BSV 차트 분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격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고 다른 분이 또 한 분 이 비슷한 내용으로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잠시 뒤에 차트 분석할 때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하비라이프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4,000달러도 매수고 3,000달러도 매수다. 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4달러도 3.9달러도 매수였고 2달러도 매수였고 400달러도 매수였고 300달러도 매수였던 것처럼 지금 뭐 4,000달러, 5,000달러, 3,000달러 다 매수 영역이라는 거죠. 언제 봤을 때 나중에 비트코인이 10만 불 됐을 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을 돌이켜서 보면 그때는 이때 매수하고 이때 매도가 아니라 다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었다라는 거죠. 네, 이것도 이따 차트 비트코인 설명드릴 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룩스님이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냐면 개인 하드웨어 트레저 복구키는 모두 있으시대요. 있고 키도 유출되지 않았는데 트레저 지갑에서 복구키로 다시 복구를 했는데 비트코인 정보 외에 그동안 사용했던 거래 정보가 모두 사라져 있고 지갑 안에 마이더 월렛에 있는 일부 코인은 아직 있는데 트레저 지갑이 제 코인이 있는 마이 월렛 주소를 잃어버려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주소가 공중에 떠 있어서 아무도 꺼낼 수 없다고 모든 전문가와 판매처에서 말하더군요. 전 오직 하드웨어의 고장률이 있으니 모두 경계할 필요가 있음에 주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단 룩스님이 의견 주신 건 뭐냐면 그러니까 하드월렛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는 무조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 갖고 있는 자산을 다 이 하드월렛에다 보관하지 말아라. 약간 어떤 좀 조심해서 쓰셔라는 의미로 내용을 올려주신 거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좀 전문가분들 계셔서 이런 부분에서 조언을 해주실 분이 계시면 룩스님 의견에 아니면 오늘 제가 올리는 영상에 댓글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래서 그 나노 레저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레저 지갑에도 저는 나눠놨습니다. 나눠놓고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거래소도 한 10군데 넘더라고요. 해보니까 10군데 정도 넘는 거래소에 우리나라 거래소뿐만 아니라 뭐 중국 거래소, 그리고 다른 나라 거래소들 해서 뭐 싱가포르 거래소까지 해서 다 나눠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좀 이게 번거롭고 귀찮을 수 있는데 나눠서 사용하는 게 저는 좀 분산 차원에서 위험을 관리하는데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싶고, 그리고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개인 보안을 좀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뭐냐면 일단 구글 OTP 설정은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메일 컨펌을 받아야지 뭔가 전송을 하는 게 있을 때 그런 걸 체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전송을 할 때 불편하더라도 항상 그 이메일 컨펌을 받아서 전송 승인이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내가 전송을 자주 해야 돼서 난 이게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개인 보안 차원에선 하시는 게 좋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일단 룩스님 이제 의견 주신 거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HK 킴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 뭐냐면 현재 저는 리플 100% 보유로 BTC와 이더의 분산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새벽 그 이더리움 마켓에서 리플 가격이 전고점인 0.0035를 살짝 찍고 내려왔습니다. 전체 비중의 15.8%를 이더로 교체 매매하고자 합니다. 비트는 BTC 마켓에서 리플이 0.0002 사토시 이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전략 매매에 대해 리플을 전량으로 계속 가져가는 것과 전략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의구심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 일단 설명을 바로 드릴게요. 계속 이따 설명하다 보면 이제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질문 나왔을 때 이거는 일단 그러면 리플을 볼게요. 지금 리플 보시면 지금 BTC 마켓에서는 사토시 가격으로 9,390에 있습니다. 9,390에 있고, 지금 얘기하신 거는 얼마냐면 리플이 0.0002 사토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수평선으로 그린 이 가격까지 왔을 때 그때 이제 리플을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하실 생각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이 부분은 뭐 그렇게 할 생각인데, 일단 궁금하신 건 뭐냐면 지금 리플이 이더 시장에서는 고점을 터치했다는 거예요. 고점을 터치하고 있는데, 이미 이더 시장에서 이렇게 고점을 터치했는데 교체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지금 리플 비중이,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포트폴리오가 이제 나눠져 있는 상태인 거고요. 지금 질문을 주신 HK 킴님은 100%를 리플을 보유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지금 보시면 스스로 의구심을 놓지 못하고 있냐고 얘기를 해주셨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가 지금 100%를 리플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드실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뭐냐면, 만약에 이런 거죠. 여기서 리플이 고점 찍었으니까 만약에 이더 시장에서 이제 빠져버리면 여기서 이제 리플을 이더리움으로 교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을 거라고 이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올라갈 것 같기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이제 근데 리플하고 이더로 교체를 하실 계획은 있으신 걸로 보이고,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해도 저는 제가 그 예상하는 타이밍 항상 다 바꾸는 게 아니라 미리 이제 어느 정도 지점부터 분할로 교체 매매를 합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그 아쉬움을 좀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 가격에
올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분할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더 마켓에서 물론 지금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이더가 지금 올라갈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지금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스텔라 루멘 이더 시장에서 보시면 전고점이 이 자리였어요. 전고점이 0.001이었습니다. 0.001 이더 시장에서 0.001이었는데 이 0.001을 돌파하고 눌러주고 지금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0.0015까지 올라갔었죠. 여기서 그러니까 50% 상승했다 약간 눌러진 상태입니다. 스텔라 루멘은. 근데 리플도 마찬가지예요. 리플도 지금 리플은 이제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건데 스텔라 루멘처럼 리플도 이더 시장에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건 뭐냐면 결국에 이제 시장에서 대형 알트코인 중에서 이더보다는 지금 현재 스텔라 루멘이 훨씬 강하다라는 겁니다. 강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리플도 그 뒤를 따라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신다고 하면 일정 부분은 분할로 저는 매매를 하시는 게 스트레스를 좀 줄이면서 내가 최고점에서 매도하고 최저점에서 매수한다. 이거는 욕심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분할로 매매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더 시장에서는 리플은 더 이거를 돌파하고 고점을 돌파해서 0.0034 라인을 돌파하고 갈 수 있다. 스텔라처럼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이더리움 그 BTC 시장에서 이더리움을 일정 부분 이미 교체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신다고 하면 지금 리플도 아까 얘기하셨던 비중을 분할로 이제 교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더가 저는 지금 여기서 BTC 시장에서 이더리움이 바로 상승하지 않을 걸 예상해도 일정 부분 교체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가적으로는 더 빠지면 빠질수록 그때 교체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일정 부분 교체한 후에 나중에 이제 이더 시장에서 리플이 이 전고점을 넘어가서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전체 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 있잖아요. 1비트가 42더, 45이더, 52더. 그때 마찬가지로 리플을 이더로 다 교체를 해 나가시면 저는 맞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게요. 예. 그리고 예, 이재현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빗썸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노레저 같은 전자지갑을 사서 넣어놔야 하는 건가요? 빗썸에 코인을 그냥 놔두는 건 위험한 건지. 지금 얼마 전에 뭐 빗썸 해킹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개인 보안 문제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거래소에서 어떤 개인 보안 관련돼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니까 보안을 강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나는 좀 보안에 취약하더라도 전송하는데 빨리빨리 하는 게 빨리빨리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뭐 1단계 나는 좀 불편하더라도 항상 보안을 철저하게 하고 싶다 하면 3단계, 4단계, 5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답변 드린 거 거래소도 이왕이면 좀 분산해서 두시고 몇 군데, 물론 그 자체를 또 리스크로 볼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나누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노레저 지갑도 일정 부분 주로 매매를 하지 않는 거는 일정 부분 빼서 두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목을 걱정해 주시는, 제가 기침을 방송하면서 이제 많이 하니까 목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감사 말씀 드리고,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지금 약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예, 그리고 이제 앤디팡님이 방금 전에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비트코인이 다른 코인으로 대체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IT 업계에서는 더 효율적이고 값싼 제품이 등장하면 그 제품 회사가 시장에서 사라져왔다. 소니, 마이마이, 필름카메라, 절대적 위치를 자랑하던 노키아.
최근 벡트가 비트코인이 대중적이고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기에 우선적으로 상장하겠지만 다른 코인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함. 그리고 에드워드 스노든은 오늘 BTC는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기사를 코인니스 기사를 해놨는데요. 그리고 BCH ABC가 BSV에 승리했다는 기사를 본 후 해시파워에서 BSV가 앞서고 가격도 급등했다. 당장은 아니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 트레이딩 측면에서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 부분을 먼저 일단 얘기를 할게요. 일단 이게 오늘자 기사 같은데, 오늘자 기사네요. 에드워드 스노든이 BTC는 사라질 것. 전 중앙정보국 CIA와 미국 국가안보국의 컴퓨터 기술자 에드워드 스노든이 최근 미국 자유인권협회와의 인터뷰를 통해 BTC는 오래가지 못해 없어질 것이지만 BTC를 글로벌 통화로서 사용하려는 노력은 다른 암호화폐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가 은행의 개입 없이 전 세계적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이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걱정하시는 앤디팡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지금 관련돼서 지금 아까 이제 비트코인 캐시랑 ABC, 비트코인 캐시 ABC가 이제 BCH가 됐죠. 그리고 BSV 누가 이제 진짜 비트코인이 될 것이냐, 이 부분도 같이 다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일단 비트코인 캐시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캐시 차트고요. 죄송합니다. 일단 지금 전 저점인 자리를 약간 이탈한 상태에서 있는 상태고요. 비트코인 캐시,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 ABC인 거죠, 이게. 그리고 지금 BSV, 크레이그 박사의 진영의 BSV가 상장하고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23일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어제 야간부터 이제 반등을 해서 이렇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BSV 차트 분석은 저는 의미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일단 기간 자체가 워낙 짧고 이거를 뭐 여기서 단기 차트를 그려서 하는 게 신뢰도가 이제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차트 분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 캐시랑 BSV 차트 분석해달라는 거. 지금 비트코인 캐시 차트가 이제 왜곡이 된 거예요. 왜냐면 BSV가 이제 하드포크로 인해서 나눠지면서 일정 부분은 왜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원래 제가 그 교체를 언제 했냐면 1비트가 15 비트코인 캐시일 때 비트코인 캐시로 교체를 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비트코인의 10%를 비트코인 캐시로 교체를 해서, 그게 이제 10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150, 그리고 150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150 BSV를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비중으로 얘기한 겁니다. 개수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얼마인가 볼게요. 한번 제가 지금 0.4497, 0.0217이에요. BSV가. 그러면 비트코인 캐시가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 ABC인 거죠. 비트코인 캐시가 0.04497 더하기 0.0217입니다. BSV가요. 0.0217 이렇게 더해주면요, 0.0667이에요. 6667. 그러면요, 1 나누기, 죄송합니다. 1 나누기 0.66, 0.0667이었죠? 저희 지금, 맞습니다. 그러면 14.9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1비트를 지금 비트코인 캐시 ABC랑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SV 두 개를 이제 더해 보면, 제가 비트코인 캐시로 그 당시 교체했던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위치가.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는 두 개를 합했을 때 1비트코인이 15비트코인 캐시, 둘이 지금 하드포크 되기 전에 그거랑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1비트코인이 지금 이 비트코인 캐시 예전 차트에서 0.2일 때 보통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상승할 때 0.2는 넘어가줬다는 거예요. 0.2를 올해는 이제 상승장이 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4월달 이거는 터치를 못하고 떨어졌고, 상승장으로 가기 전에 0.2를 터치를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캐시 SV 합해서 두 개 합이 0.2가 됐을 때, 그때 두 개를 동시에 매도를 해서 그때부터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제가 만약에 150이라는 10의 비트코인을 바꿔서 150의 비트코인 캐시를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두 개를 갖고 있잖아요. 이거에서 50을 0.2 정도가 됐을 때 매도해서 다시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할로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비트코인 캐시랑 비트코인 캐시 SV도 두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에요. 앤디팡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뭐냐면 이런 거죠. 진짜 비트코인이 없어지면 어떡하냐, 이거 리스크잖아요. 내가 비트코인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없어지고 비트코인 SV가 진짜 비트코인 자리를 꽤 차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쭉 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제가 지금 비트코인이 저는 진짜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투자를 했는데, 그럼 그 리스크를 제가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나눠서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적어도 만약에 제가 지금 150의 비트코인 SV가 있는데, 여기서 분할로 뭐 반 정도를 비트코인 SV를 털어서 다시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했어요. 올라갔을 때 교체를 했다라고 하면 그때 만약에 비트코인 SV가 계속 상승을 해요. 계속 상승을 해서 지금 비트코인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때 비트코인 SV도 그대로 들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제가 진짜 어떤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어서, 통찰력이 있고 예지력이 있어서, 앞으로 비트코인하고 이거는 없어질 코인이고 비트코인 캐시도 없어지고 비트코인 SV가 대장이 된다 라는 걸 내가 확신하면 당연히 다 매도하고 비트코인 SV를 갈아타겠죠. 그렇지만 저는 비트코인 캐시가 될지 비트코인이 될지, 저는 물론 비트코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100%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산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에서 나는 비트코인 캐시가, 우지한 로저버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캐시가 얘네가 1등이야라고, 진짜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내가 확신을 갖고 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진짜 비트코인 캐시가 1등, 시총 1등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게 자리매김을 못하고 이 시장에서 아까 얘기했던 소니라든가 뭐 필름 카메라처럼, 노키아처럼 사라진다라고 하면 내가 판단을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는 겁니다. 투자자로서.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이제 보상과 대가 지불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포트폴리오로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저는 이 시장에서 계속 살아남으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제 자산을 늘려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매매를 하는 거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비트코인이 사라질 거다라는 얘기는 사실 그 전에도 지금 이 앤디팡님이 얘기해 주신 스노든이 얘기한 거, 그리고 크레이그 박사가 자기가 진짜 사토시라고 주장하면서 비트코인 SV가 나온 이 상황이 있기 전에도 이런 얘기들은 계속 있어 왔는데 어찌 됐든 간에 비트코인은 계속 살아남았다는 거죠. 살아남았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런 얘기가 있지만, 저한테 만약에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중에 누가 살아남겠냐, 리플까지
나머지 알트코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물어본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비트코인이 가장 살아남을 확률이, 그러니까 살아남는 1등이 될 확률이 높다, 시총에서. 그렇게 이제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렇게 비중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그 리스크 관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하고, 이제 앤디팍님 아까 이제 질문 주신 거랑, 그리고 아까 와사비님이 질문 주신 거, 와사비님이 이제 질문 주셨던 그 이제 이 차트 얘기까지 같이 그냥 다 해서 설명드린 걸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무진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영국이 정말 EU를 탈퇴할 거라고 보십니까? 합의에 서명했다고 하는데, 어제 기사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막판에 다시 영국이 다시 판을 뒤집거나 하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지요? 영국 국민들은 이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여론이 좀 더 우세하다고 들었는데, 영국 자국 입장에서 경제 불황을 앞두고 탈퇴가 좋은 결정인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고, 어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찰리 브라운 님이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올려주셨어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영상을 같이 봤는데, 그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탈리아가 현재 굉장히 이탈리아 은행들하고 독일 은행들이 좀 재정적으로 위험한 상태다. 그리고 그 이유는 실제 이제 그 지금 ECB에서 금리가 제로 금리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만약에 금리 인상이 됐을 때 과연 버틸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금리 인상을 그러면 ECB는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거니까 ECB는 이제 별개로 금리를 인하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안 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하나 이제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결국에 이제 지금 미국 FRB에서 금리 인상을 올해 말에 이제 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한다고 했다 안 한다고 했다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결국에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라든가 실업률 같은가 이런 거는 괜찮은데, 결국 이제 FRB에서는 뭐를 저는 보고 있느냐라고 제가 보냐면, 이 물가 상승률입니다. 물가 상승률. 그래서 이 물가 상승률이 지금 이제 미국은 2.5예요. 2.5인데 이 2.5 보시면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내년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FRB는 금리 인상을 약속했던 대로 내년에도 3번 이상 할 것이다. 3번 이상. 총 원래 4차례 회의 때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8차례 회의 때마다 금리 인상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미리 밑밥을 깔아 놓은 거예요. 언제든지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지금 독일을 보여드릴게요. 독일이 네, 여기 있네요. 독일에 지금 결국 이제 유럽 연합에서, 유로존에서 가장 사이즈가 큰 데가 독일하고 이제 프랑스, 이탈리아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보시면 독일이 물가 상승률이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10년 차트입니다. 10년 차트인데 2016년도까지만 해도 지금 물가 상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가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죠. 가파르게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다. 독일이.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가 약간 여유가 있긴 한데,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도 물가 상승률이 이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어제 이제 그 찰리 브라운님 영상 보시면 프랑스에서 막 시위를 하고 있어요. 시위를 하고 있고, 보니까 몇십만 명이 시위를 했대요. 30만 명인가? 적지 않은 인원이죠. 시위를 했고,
그리고 그 시위를 하는 인원 중에 인터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내가 예전에 누리던 그 사회적 지위, 그리고 그런 어떤 경제적 이런 거에서 지금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프랑스 시민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가 이제 왜 이렇게 되느냐. 지금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는데 유류세까지 인상을 한대요. 그러면 체감하는 건 더 힘들어지겠죠. 힘들어지고 여기서 만약에 지금 저는 이 2.5를 거의 각 국가별 저는 이제 물가 상승률에서 좀 이제 컨트롤 해야 되는 금리 인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로 저는 보는데 지금 유럽 연합들이 거의 2.45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벨기에도 2.75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은 나라들, 물론 이거 사이즈가 적으니까 뭐 괜찮지 않냐 했는데 아르헨티나는 지금 45.5면 여기는 이미 하이퍼로 간 거예요. 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갔다라고 봅니다. 제가 보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기준은 뭐냐면 침체 국면이면 일단 주가가 빠져야 됩니다. 빠져야 되는데 그 나라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만약에 주식시장이 상승으로 가고 있는 나라들은 이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베네수엘라랑 제가 아르헨티나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주식시장이 고점을 찍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은 이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간 겁니다. 간 거고 이제 터키는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이 올라가진 않고 있는데 만약에 터키도 주식시장이 이제 만약에 그 터키 정부에서 더 이상 주식시장이 빠지는 거를 견디지 못하고 주식을 정부에서 돈을 찍어내서 매입하는 순간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간다. 그러면 터키도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아까 이제 질문이 그였잖아요. 영국이 유로존을 탈퇴할 것이냐? 저는 당연히 탈퇴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영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탈퇴를 지금 유로존은 이미 침몰하고 있는 거예요. 침몰하고 있는데 유로존이 침몰하는 직전에 어떻게 보면 영국은 빠져나왔는데 영국이 빠져나오고 영국은 어떻게 보면 유로를 안 썼죠. 파운드를 별개로 썼습니다. 유로존엔 들어가 있었지만 파운드화를 별도로 썼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미 그 영국에 그 로스차일드 가면 영국 중심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그 금융 세력들이 영국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본거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앞으로 시나리오가 흘러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영국은 미리 유로화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유로존에서 어떻게 보면 미리 빠져나와 있었다. 그러면 뭐하러 이거를 이제 합의까지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안 빠져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당연히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영국도 데미지는 있겠지만 이 데미지는 있지만 이게 경상이냐 중상이냐라고 봤을 때 경상에서 끝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유로존은 저는 중상을 피하기 힘들다. 유로존에 있는 국가들은 중상을 피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댓글은 여기까지 오늘 하고 댓글로 이제 의견하고 질문 그리고 이제 정보를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그럼 이제 차트를 보는 순서대로 이제 차트를 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을 먼저 볼 텐데요.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이 그 댓글 중에 비트코인이 지금 제가 이제 비트코인 추세선 채널 그린 거에서 하단부를 깨지 않았냐. 하단부를 깼는데 그래서 이제 좀 불안하다고 하셨어요. 댓글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오늘 읽진 않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뭐냐면 채널이 지우겠습니다. 채널이 깨졌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게 이제 이 차트는 어디까지나 이제 이 차트를 보는 차트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채널이라든가 추세선은 다르게 그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 비트코인 달러 주봉 차트 로그가 적용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지금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차트를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렸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 자리가 깨졌는데 야 이거 끝난 거 아니냐, 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0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걱정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뭐냐면 추세선은 사실 그리기 나름이에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해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때 고점과 고점, 이때 저점들 좀 더 올려야 되겠네요.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이때 저점들 있는 추세선입니다. 그러면 지금 약간 더 좀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올라가지? 지금 됐네요. 잠깐만요. 좀 더 올려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게 주봉인데 아래 꼬리들 아래 꼬리가 터치했던 부분을 연결을 했습니다. 제가 아래 꼬리, 주봉에서 아래 꼬리, 그러니까 일봉에서 터치를 한 거예요. 다 터치를 했던 지점들을 연결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추세선을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역을 다 언더슈팅, 그리고 이 영역을 예를 들어 오버슈팅이라고 이 추세선과 평행하게 그렸을 때 아직 그럼 깨지지 않은 걸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럼 야 네가 그린 게 잘못 그린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차트는 결국에 이 차트를 보는 사람의 의견이 반영이 된 거예요. 의견이 반영이 된 거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차트를 여기가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고점이라고 해서 또 매도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제가 단기 차트는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봉도 신뢰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신뢰도가 높은 건 주봉이라든가 월봉이 신뢰도 높겠죠. 왜냐면 이거는 장기간 이 추세를 가지고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겁니다. 그러면 이 주봉으로 봤을 때 이 큰 흐름에서 지금 이 영역은 보시면 여기든 제가 얘기했던 여기든 싼 영역이라는 겁니다. 위치가 지금 이 현재 이 자리는 이 채널을 어떤 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이 큰 흐름에서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라고 했을 때 이 지금 위치는 싼 영역이냐 비싼 영역이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고 하면 제가 싼 영역입니다라고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바닥이다라고는 얘기 못해도 여기는 싸다. 그러면 저는 이때도 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때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도 사야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제가 이렇게 추세선을 그리고 이때 지금 3달러예요. 3달러가 싸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매수를 했죠. 근데 2달러까지 빠졌습니다. 2달러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얼마가 빠진 거죠? 30% 넘게 빠진 거죠.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30% 넘게 하락을 했는데 야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여기도 싼 거고 여기도 싼 거라는 겁니다. 그럼 대신 여기는 이제 비싸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때는 판단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때는. 근데 이제 아마 이 당시 제가 시장에 참여했다라고 하면 이쯤은 좀 비싸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비싸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서 여기밖에 못 먹는 겁니다. 그리고 반등을 했는데 여기서 매수할 수 있겠냐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그것도. 그럼 충분히 비싸다고 해서 매도를 했죠. 여기서 매도를 했다고 하고 여기는 비싼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들은 어떤 영역이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이때는 싼 영역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채널 중심선에서 하단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채널 중심선에서 제가 채널 중심선을 만약에 이렇게 그려본다라고 하면 대략 그릴게요. 이렇게 채널 중심선을 그린다고 하면 이 채널 중심선에서 지금 이 영역들은 다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영역들은 다 싼 가격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 당연히 싼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6,000달러도 매수고 4,000달러도 매수고 5,000달러도 매수고 지금 4,000달러도 매수인 거다. 네, 다 매수의 영역이다. 예,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그린 게 깨졌다고 해서 염려하실 건 없다. 예, 그리고 이 시장 전체적인 큰 흐름을 봤을 때 그러면 야 이게 채널 깨지고 여기서 이렇게 그냥 진짜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전체적인 제가 차트만 보고 이 시장을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냐면 주식시장도 보고 있죠, 채권시장도 보고 있죠, 금시장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기관들이 이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뛰어들고 있는지를 다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빗썸 광고 보여드렸죠. 업비트도 카카오라든가 이런 업비트도 계속 이 시장에 더 자회사를 통해서든 뭐든 계속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영역에서 블록체인 기반된 기업들을 성장시키고 준비하고 키우고 계속 광고를 하고 대중들의 이미지에 뭔가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는 거는 이 시장이 앞으로 성장하지 않을 시장이면 뭐하러 하겠냐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나스닥 회장이 벡터 거래소를 만들어서 자기네 이제 거래소를 준비하고 모든 플랫폼 옮기려고 하는 것이고, 그 유럽의 에너지 기업들이 은행의 그 유로존 은행 기업들과 같이 합쳐서 또 그 벡터 거래소를 만들었잖아요. 이름은 똑같지만 영어 스펠링은 다른 벡터 거래소를 만들었습니다. 에너지 플랫폼. 그런 것들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 시장이 앞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S커브 곡선에 저는 그래서 초입부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성장 국면은 계속해서 지속돼서 갈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비트코인은 이렇게 설명을 대체를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4시간 봉에서 3,000달러를 찍어줬으면 좋았는데, 왜냐면 이제 4,000달러를 깨고 내려왔잖아요.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아예 차라리 이제 저는 내심 그냥 3,000달러까지 빨리 찍어주고 올라오길 바랬습니다, 어제. 그랬는데 어찌됐든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하고 지금 4시간 봉에서 15이평선 맞고 지금 다시 좀 떨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떨어지는 게 이제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빨리 이왕 맞을 매라고 하면 빨리 맞고 3,000달러까지 찍어주고 올라가는 게 좋다. 예, 올라가는 게 좋다. 그리고 이때 보시면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졌죠. 예, 지금 이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터졌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하락, 그리고 두 번째 이때 하락에서 지지받을 때 거래량 꽤 많이 터졌죠. 그리고 마지막 지금 꽤 많이 터졌습니다. 지금 제가 그때 이때가 이제 5파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짧았던 거예요. 짧았고 차라리 이제 어떻게 보면 1파, 2파, 3파 이게 이제 4파 조정이라고 보면 이게 5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단 조정을 마무리하고 올라올 수는 있어요. 올라올 수는 있는 것이고, 올라올 수 있고 올라온다라고 하면 일단은 어디까지 반등을 예상하느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인 시각을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매매는 여기서 하지 않을 건데 5,700달러 이게 언제냐면요, 일봉에서 보시면, 일봉에서 제가 좀 지울게요. 이 창 띄우는 거를. 예, 지우고 일봉에서 보시면 5,000달러가 이때 6월달, 예, 6월달 저점입니다. 저점. 이 자리가 저항으로 작용될 수 있어요. 이 자리가. 왜냐면 이때 저점이었고 반등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한 차례 반등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지 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깨졌습니다. 깨졌고 이때도 깨졌죠.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사실 여기 이 라인을 깼기 때문에 3,000달러까지 아예 찍어주는 게 좋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지금은 어느 정도 거래량이 실린 상태에서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일단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반등이 나오면 어디까지 보느냐, 5,700달러까지 반등이 보이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때 이제 매수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매수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단타를 좀 해본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뭐 매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뭐 추천하진 않는데 그럴 수 있다. 일단은 단기 저항은 여기다. 근데 실제로 저는 이제 매매를 하진 않을 겁니다. 그냥 저는 다 이제 매수 관점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고, 일단 그 제가 보이는 그냥 차트상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이 5,700달러 이 영역에서 시장이 좀 더 여기서 박스 형태로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박스 형태로 움직일 수는 있는데, 일단 지금 벡트 거래소가 있고 3월 그러니까 2월 달에 이제 그러니까 12월 말에 이제 ETF가 승인이 안 난다고 해서 2월 달로 연기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어찌됐든 2월 달에는 ETF도 승인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2월 달에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그 전에 이제 시장은 ETF 움직임이 끝나고 ETF가 끝나고 2019년도 이제 2월 달부터는 상승으로 갈 수 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이 안에서 박스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그냥 여기서 박스 움직임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러려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이제 3,000달러가 그 지지 라인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강한 지지 라인이 있다고. 그래서 3,000달러까지 빠지더라도 아니 그냥 어차피 여기까지는 맞아야 되는 매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맞을 매를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오히려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를 해 나가시면 저는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팀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스팀 차트를 설명을 하고 차트 설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스팀은 보시면 일단 이때 이제 오버슈팅 나왔던 거 제외하고 이 고점들을 연결해서 보시면 이 빨간색 라인을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고 눌러주고 삼각 수렴을 했습니다. 거의 알트코인들이 대부분 이런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몇 개 대형 알트에서 리플이라든가 스텔라 그리고 트론 정도 되겠네. 트론도 다시 좀 눕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스팀이라든가 다른 알트코인들보다는 훨씬 흐름은 좋죠. 그러면 그런 코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흐름이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맞고 떨어지고 하다가 BTC 마켓에서 떨어지다가 돌파하고 삼각 수렴하다가 삼각 수렴에서 아래로 이탈된 상태에서 이탈된 상태에서 한번 반등하고 오히려 이제 여기서 넘어가지 못하고 다 떨어진 상황. 거의 많은 차트가 이래요, 모양이. 그런데 스팀도 그런 똑같은 모양이다. 예. 일봉을 보시면 제가 지금 여기 체크한 내려가지고 지금 보시면 제가 수평선으로 체크한 사토시 가격으로 이제 5,640 라인이 뭐냐면 이 스팀의 저점인데 일단 그 저점까지는 깨지지 않았어요. 깨지지 않았고 지금 보시면 지금 지난번 작년 2017년 12월 저점은 지금 스팀은 이탈된 상황입니다. 작년 17년 12월 저점은 이탈된 상황이다. 그래서 스팀 같은 경우는 지금 스팀 들고 계신 분들이 좀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차트의 알트코인들만 들고 계신 분들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면 지금 BTC 빠진 거, 비트코인 달러 시장, 원화 시장에서 빠진 거 하락률 곱하기 또 BTC 마켓에서 빠진 건데 거기서 최저점을 지금 있는 위치다 보니까 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만약에 내가 스팀만 들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거를 스팀을 매도해서 비트코인으로 가는 거는 좀 별로 이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뭐 포트폴리오가 이제 분산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냥 스팀은 그냥 들고 계시면 될 거다. 들고 계시고 나머지 이제 먼저 상승하는 코인들 충분히 상승했을 때 스팀도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이평선을 정배열 만들어주는 그 작업을 끝내고 나면 여기서 이제 물론 더 여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시간을 보내야 되고 차트 흐름상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충분히 시간이 흘러간 후에
BTC 시장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상승한 후에 이런 스팀이라든가 아직 지금 바닥에서 좀 박박 기고 있는 이런 코인들도 기회가 올 것이다. 그럼 그때까지 이런 코인들 들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지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팀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끝낼게요. 예. 그리고 차트 설명은 아까 이제 질문에서 같이 리플하고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 설명드린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사를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기사도 아까 제가 보니까 그 찰리 브라운 님이 이 기사도 영상은 아닌데 이제 글로써 이제 언급을 해주셨어요. 코인리스 기사고요. 오늘자 기사인데요.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현지 최초로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납부한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 주가 암호화폐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첫 번째 주가 된다. 해당 미디어는 오하이오 소재 기업들은 이번 주부터 오하이오 크립토닷컴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담배 판매세, 원천징수세일 것 같은데 등을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라고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국가에서 일단 물론 국가 전체 연방 정부는 아니지만 일단 한 주에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지방에서 지방세를 암호화폐로 받는다는 거죠. 암호화폐로 받는다는 겁니다. 뭐 제주도가 이렇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이제 이거는 시작이라고 보고 있어요.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각 주에서 암호화폐로 이제 세금을 받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미국 연방 정부가 암호화폐로 세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결국에 국가가 암호화폐로 세금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에 어떻게 보면 돈으로 이제 화폐로 인정을 한 거라는 겁니다. 저는 세금을 그걸로 받는다는 거는. 지금 뭐 암호화폐 비관론자들, 야 그거 정부에서 인정도 안 해주는 돈 사이버머니 영으로 갈 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미 그럼 이 오하이오 주에서는 미쳤다고 비트코인으로 받겠냐는 거예요. 변동성 큰 비트코인으로 어떻게 세금을 받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변동성 큰 거는 기술적으로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그때 받는 즉시 그거를 바로 뭐 예를 들어서 거래소에서 매도 처리해서 현금화하면 되는 겁니다. 대신 이 오하이오주에서 만약에 뭐 1,000만 원을 세금을 걷겠다라고 하면 지금으로 하면 뭐 한 1.5비트를 내야겠죠. 1.5비트를 걷어서 그거를 바로 매도 처리하고 그 매도 처리한 걸로 1,000만 원을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 기술로서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변동성 때문에 이거는 화폐로 못 쓰인다? 그런 거는 저는 별로 그렇게 공감이 안 됩니다. 공감이 안 되고, 그런 거는 충분히 다 극복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미 실제 이제 이런 오하이오주에서 이런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아까 이제 비트코인이 살아남을 거냐, 그 부분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뭐 리플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나중에 리플로도 할 수 있겠지만, 아니면 뭐 비트코인 캐시가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비트코인으로 납부한다는 거는 뭐냐면, 일단은 지금 오하이오 주에서도 인정하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간에 비트코인은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가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비트코인이 이 시총 1위 자리는 저는 물론 나중에 뭐 역전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포트폴리오로서 커버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내가 계속 꾸려 나가면서 그 부분 리스크를 커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시간이 뭐 다소 걸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내년 상반기 좀 더 길게 본다라고 하면 뭐 내년 9월, 10월 정도 되면 적어도 저는 우리가 이제 전고점 이상 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경제적으로 어떤 여유만 있으면, 사실 지금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건 없고, 추가적으로 현금 여유가 있으신 것만큼 일정 부분 계속
코인을 예를 들어서 이거죠. 뭐 리플이 400원이면 400원일 때, 500원이면 500원일 때, 600원이면 600원일 때 계속 돈이 있을 때마다 그냥 사시는 겁니다. 사시는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 만약에 매일 올라가는 게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계속 500원에서 있다가 한 번에 빡 올라가서 10,000원 되는 게 좋으시겠어요? 저는 솔직히 500원에서 1년이면 1년 쭉 횡보하다가 한 번에 10,000원 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보세요. 오늘 500원, 내일은 600원,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이렇게 되면 제가 매일 살 수 있는 리플의 개수는 제가 만약에 똑같은 돈 하루에 5,000원씩 리플을 산다고 하면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어찌됐든 1년 뒤에 10,000원 가 있는 건데, 어찌됐든 1년 뒤에 10,000원 가 있는 건데, 제가 살 수 있는 리플의 개수는 이제 뭐 리플을 그냥 평균적으로 그럼 5,000원에 사게 되는 거겠죠. 10,000원까지 갈 때까지. 매일 100원씩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차라리 500원에서 1년 동안 횡보 쭉 하다가, 500원에서 1년 동안 횡보 쭉 하다가 내가 그러면 매일 10개씩 사는 거죠. 매일 5,000원씩 사면 매일 10개씩 사다가 1년이면 몇 개라고 했죠? 제가 3,650개인가요? 3,650개를 사는 겁니다. 3,650개를 산 다음에 딱 10,000원을 가요. 그러면 3,650개 곱하기 10,000원이면 얼마죠? 3,650만 원인가요? 예, 3,6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매일 올라가서 리플을 산 사람하고 누가 더 수익률이 좋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500원에서 계속 있다가 한 번에 10,000원 딱 됐을 때 수익을 취한 사람이 수익률이 더 좋겠죠.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시기가 나쁜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기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매일 올라가는 게 여러분은 매일 올라가면 심리적으로는 안정될지 모르겠지만 매일 올라가면 심리적으로 안정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 시장이 간다라는 확신만 들면 사실 지금 횡보하는 이거를 즐겨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좋아할 때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비트코인 2달러, 3달러일 때 그때 우리가 지금 돌이켜보면 엄청 좋을 때고 20달러, 30달러, 200달러, 300달러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있었던 사람들은 이거 언제 올라가나 이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굉장히 좋았던 때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10만 불 됐을 때 우리가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 이때가 굉장히 그때 진짜 널린 게 돈이었고 돈 주면 되는 상황이었구나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할 때가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8년도 11월 2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질문과 의견 그리고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릴게요. 댓글 쓰시는 거 좀 번거롭고 로그인도 해야 되고 번거롭고 이제 좀 귀찮은 일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질문을 해주시면 저도 그 좋은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 좋은 질문을 해주시는 것들을 같이 또 공유를 하잖아요. 공유를 하면서 원래 이제 서로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서로 배워가는 거거든요. 저도 여러분들 답변 보고 여러분들 질문을 해주신 거 보고 저도 그 자료 찾아서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저는 그리고 같이 제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이 다 성장해 나가는데 저는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진짜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